뇌졸중의 정의는 진짜 뇌졸중이에요. 한마디로 뇌가 졸도를 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그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뇌를 살리는 혈관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혈액 공급을 받는 그 뇌 부위가 갑자기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걸었던 사람이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언어 마비가 오거나 치매가 오거나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갑자기 만들게 되는 후천적 장애를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뇌졸중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 나이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러한 것들이 있고 가족력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과다한 음주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어느 뇌 혈관이 문제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 다양해요. 왜냐하면 뇌라는 것은 어떤 컴퓨터 같은 곳이라 예를 들어서 언어를 담당하는 곳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갑자기 말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곳에 한쪽에 혈관이 막혔거나 터졌다. 그럼 갑자기 나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 팔다리, 오른쪽 팔다리 하나도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언어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서 발음이 굉장히 어눌해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희 이제 은퇴한 교수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김 교수 내가 갑자기 치매와 파킨슨이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뭐였냐 하면 후두부 뇌경색과 파킨슨 병을 일으키는 뇌 부위에 뇌경색이 크게 왔기 때문에 그분이 갑자기 치매와 파킨슨 증상처럼 느끼시고 저의 외래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뇌혈관이 어디를 공급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뇌졸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치매나 파킨슨과는 다르게 어느 날 갑자기 뇌세포가 완전히 다 사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영구적 장애를 남기는 매우 무서운 병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합병증이 너무 많죠. 팔다리 마비에 문제가 운동 기능에 마비가 생기면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밥을 삼키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줘서 혈관성 치매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한테 찾아오셨던 그 우리 교수님은 파킨슨 증세가 생기셨어요. 혈관성 파킨슨 병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뇌는 모든 몸의 신체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어딘가 영향을 주면 그 부위가 손상을 입으면 거기에 맞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모든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막혔는데 억지로 그 혈전이 막고 나서 그 부위가 이 혈전이 어디론가 날아가면서 혈액이 개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팔다리 마비가 있었다가 풀리기도 합니다. 보통 24시간 하루 이내에 그렇게 증상이 다 없어지면 우리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 이게 완전히 그럼 건강하게 정상으로 가느냐? 이 혈전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년 6개월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팔다리 마비나 이러한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느끼는 그 순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지 좋아졌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5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는 듯한 느낌이 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이 하고 웃으면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안면신경으로 가는 뇌세포가 죽으려고 할 때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면 비대칭 증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시야장애라고 해서
갑자기 내 눈은 멀쩡한데 한쪽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혈관이 괜찮으면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매우 매우 심한 두통. 그러니까 평상시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뭐 두통이 그냥 평상시보다 한 20% 정도 더 아픈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전조 증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증상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을 가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뇌세포가 죽지 않고 약간 기절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조치를 하면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뇌혈관의 부위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뇌혈관은 크게 앞 대뇌혈관, 뒤 대뇌혈관 이렇게 크게는 나누는데 앞 대뇌혈관은 3시간, 증상 생기고 3시간, 뒤 대뇌혈관은 한 6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3시간, 증상 생기고 3시간 안에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응급실도 내가 가고 싶은 응급실에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나의 뇌혈관을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역 응급 의료센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분당 사는데 멀리 나는 뭐 서울에 있는 어느 모병원에 다녔다. 나를 그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교통 때문에 막히게 되면 골든타임 놓칠 수 있으니까 지역에 사시는 119 그 정보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모시고 가는 대로 빨리 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뇌졸중에 해당하는 증세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먼저 보세요. 그런 다음에 환자를 빨리 CT를 찍습니다. 그 이유는 뇌졸중의 원인이 뇌출혈하고 뇌경색으로 달라지는데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병이니까 혈관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혈관을 막아야 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CT를 찍음으로써 뇌출혈을 먼저 감별을 하게 됩니다. CT에서 보면 급성 뇌출혈은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신경외과 선생님한테 이제 배당이 돼서 그쪽 프로세스를 가게 되는 거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CT에서 보면 기절한 세포는 그러니까 막힌 뇌세포는 금방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 색깔이 오래되면 까맣게 변하고 그 다음에 금방은 전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 다음 이분이 정말 3시간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면 뇌혈관을 찍게 되면서 뇌혈관에 막힌 곳이 있으면 뚫을 수 있는 인터벤션이라는 걸 저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뭐 그냥 침 맞겠다, 뜸 뜨겠다, 우황청심환 먹인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신경학적 합병증을 줄이는 방법은 이 사람이 폐렴 등을 포함한 감염에 노출이 안 돼야 뇌세포가 더 빨리 살아나는데 대부분 집에 계시면서 이런 민간요법을 했을 때 뭐 물 같은 걸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황청심환 먹인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마비가 생긴 상태에서 기도 바로 뒤가 식도거든요. 식도로 음식이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면 흡입성 폐렴이 되면서 오히려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119 연락 안 되면 112 정말 경찰이라도 부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뇌세포가 죽게 돼서 방치가 되면요. 사망입니다. 결국은. 뇌출혈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이 있거든요. 그거는 응급실 도착을 해도 또는 그냥 있어도 25% 이상의 사망률이에요.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뇌경색 같은 경우도 막힌 혈관 부위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두게 되면 영구히 장애를 입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돈 아까워서 나는 병원에 안 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팔다리가 이게
마비가 되거나 어떠한 장애를 입게 된 상태에서 내가 치러야 될 그러한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돈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게 남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되살리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에는 뇌세포가 이미 저희가 어떤 손을 쓰더라도 다시 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비를 일으킨 어떤 뇌세포를 도와주는 뇌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위가 너무 크면 도와주는 세포마저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증으로는 마비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한쪽이 불편해서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사람은 낙상의 위험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잦은 낙상, 골절이 다발성으로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욕창, 감염, 폐혈증 이런 형태로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뇌세포가 여러 군데 자꾸 막히게 되면 치매 증세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매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은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면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강 정보를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 콩팥, 폐, 심장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력이 있거나 타고날 때부터 뇌혈관이 되게 나쁜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추가로 제가 CT를 가지고도 요새는 뇌혈관을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의 뇌혈관 상태를 알면 우리가 웬만한 위험 요소는 약으로 요새는 대부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 오지 않았는데 뇌졸중에 관련된 약을 먹는 게 뇌졸중 1차 예방입니다. 뇌졸중 1차 예방으로 거의 90% 이상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이 이미 왔는데도 뇌졸중은 무서운 게 재발이 되거든요. 거의 약을 안 드시면 관리를 안 하면 100% 재발입니다. 근데 뇌졸중 예방을 그래서 뇌졸중이 왔는데 약을 먹고 관리라는 걸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2차 예방을 했을 경우에도 약 드시고 생활습관 조절을 하시면 뇌졸중의 예방률은 85%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죽기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나의 건강을 체크하시면 여러분은 뇌졸중을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 좋은 식사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염분을 좀 덜 짜게 먹는 거, 덜 달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쓰리백을 피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소금, 설탕, 지방 요 세 가지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만큼 더 중요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 그 대신 굉장히 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좋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심장 상태, 뇌 상태를 보고 운동을 적절하게 고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마라톤 하다가 심혈관 문제나 뇌혈관 문제로 쓰러지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요즘에 야외 자전거 굉장히 많잖아요. 타시기 전에 나의 심장혈관, 다른 말로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관상동맥은 어떤지, 뇌혈관은 어떤지 확인하시고 그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역시 중년기에 비만을 피하셔야 되는데요. 중년기 비만은 특히 복부 비만은 치매와 뇌졸중의 가장 직접적인 악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BMI,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죠. 그게 비만하지 않게 25를 넘지 않게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을 때 나 그냥 운동으로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40대 전까지는 운동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만 40세 이후에는 나의 뇌도 노화가 되고
신체도 노화를 빨리 겪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면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나의 정상 범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못하면 저는 걸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나의 심박수는 어떻게 재는 거냐면 여기 동맥을 보면 이렇게 뛰는 동맥이 있는데요. 평상시 뛰는 그러한 1분 동안 맥박수의 한 10% 정도 빠르게 걸으면 가장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걷기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천천히 걸으셔도 돼요. WHO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권유를 했냐면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150분 정도 걸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만 걸으셔도 여러분들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졸중은 대표적인 산업재해 질병 중에 하나예요.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 안에 있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아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교감신경계, 즉 혈압을 높이고 당을 높이고 그 다음에 막 땀이 뻘뻘 나고 맥박을 빠르게 하는 그런 교감신경계를 자극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암을 일으키는 우리 정상세포를 DNA나 RNA를 바꿔서 암세포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높여서 또는 당을 높여서 혈관을 막거나 터지게끔 하는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또 돌고 도는 그러한 순환인데요. 사실은 운동이 기본적으로 몸 안에 있는 콜티졸 레벨을 다 낮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 몸속에는 콜티졸과 전혀 정반대인 세로토닌하고 엔돌핀이라는 게 많이 쏟거든요. 그게 바로 뇌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다 각각일 것 같아요. 그걸 찾으셔서 항상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세상에 드디어 접어들었습니다. 제 외래에도 100세가 넘은 한마디로 100세 인생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는 게 100세가 넘은 어머니가 80세인 아드님보다도 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뇌 관리, 몸만 관리하지 마시고 몸과 뇌는 하나의 나의 신체거든요. 그래서 나의 뇌 건강을 반드시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진이었습니다.